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김인만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방송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구라시하고 마리텔도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방송들, 뉴스들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있고 신간책이 나왔는데요. 서울 재개발 투자 지도라고 해서 재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담은 책이 나와서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투미TV 제가 그 매스컴에서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봐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 저기 꼭 한번 출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돼서 이렇게 투미TV 애청자분들한테도 인사도 드릴 겸 겸사겸사해서 나왔습니다. 책이 신간이 나왔다고 했는데 재개발에 대한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번 책은 재개발입니다. 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지는데요. 1부는 이제 재개발 법적인 내용들, 이런 절차들 관련된 내용들을 담았고요. 2부는 구역 정보들에 대해서 생생한 정보를 담았으니까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1년도 6월 1일 결전의 순간이 오게 되었는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아직도 내 집 마련을 못한 무주택자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이게 순식간에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한 시간을 해도 다 못할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고민되는데 아까 김재경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전의 순간 네. 6월 1일이 왔습니다. 왜 결전의 순간이냐? 6월 1일이 지나면 이제 양도세도 중과세가 되고 여러 가지 세제가 바뀌기 때문에 정부의 바람은 그랬죠. 매물을 좀 쏟아내라, 항복을 해라 라는 신호를 줬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계 지표를 보더라도 완전히 V자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아파트 상승률이 서울 같은 경우에 0.1%에서 0.01로 내려갔다가 다시 0.1%, 그러니까 올 초 수준으로 다시 반등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뭐 매물이 이미 뭐 6월 1일 전까지 뭐 진짜로 급매물로 나왔었던 매물들도 있긴 해요. 근데 막상 전화 오시는 손님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더 밑을 생각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 금액 자체도 매도자들도 이 금액이 팔리면 팔고. 그렇죠. 급할 게 없다는 거죠. 정부의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실패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규제가 우리가 몇 년도인가요?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6번이 무슨 대책이 얼마나 나왔는지 자료를 봐야 될 정도로 저도 모르는데, 저는 한 번씩 기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물어보거든요. 과연 국토부 장관은 26번의 대책 내용을 봐야 할까? 시장과 융합이 되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막 쏟아버렸죠. 막 쏟아버렸고 최근에 부동산 특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재산세 감면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재산세 감면이 되면 집값이 안정이 될까?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생각을 해도 재산세 감면하고 집값 안정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데, 재산세 감면만 지금 확정이 됐고 진짜 시장에서 필요한 양도세 완화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 이런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계속 골마왔었고요. 가장 큰 원인이 저금리 유동성이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이 2008년도,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저금리 기조로 갔었는데 한 2015년인가요? 16년부터 이제 회수에 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다가 마침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다시 제로금리를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올 하반기 내년 정도로 이렇게 짧게 보자면 이 저금리 유동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미 정책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작년부터 또 정부에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공급 계획을 막 쏟아부었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발표됐잖아요. 저기 태능 CC부지도 개발한다라고 하고, 뭐 유수지 부지도 개발한다라고 하고, 뭐 3080 서울 30만 원, 전국 대도시권 80만 원인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대책이 막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공급 계획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수요 억제 대책들을 쏟아부었는데도 집값을 못 잡았잖아요.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이제 뭔가를 뭐 하나 잡아야 되는데, 공급은 어때요? 짧아야 5년, 길게는 10년 후에 입주 물량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무리 공급 계획이 발표돼도 안 나오거든요. 공급 때문에 안 잡힌다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핑계거리를 만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사실 유명한 명언 생겼잖아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님이
빵 굽는 얘기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빵뚜아네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었는데 사실 그게 현실이거든요. 물 공급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 집의 실질적인 집주인의 한 20% 정도는 외지인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수요는 너무나 많은데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특수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니면 새 아파트 공급을 할 수가 없는 특수 지역이거든요. 신도시 개발, 상기 신도시도 다 외곽 지역이잖아요. 어차피 공급 물량이 안 나오는 그런 특수 지역인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또 많이 구역 그렇죠. 해제를 했었어요. 이게 신규 지정이 아니라 380 몇 곳인가요? 오히려 막 해제를 해내고 그렇죠. 그것도 동의율을 뭐 50% 60%도 아니고 30%, 30%. 뭐 그 정도 받고 막 구역 해제를 시켜줘 버렸거든요. 그때 아마 구역 해제가 안 되고 오히려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해줬더라면 한 25만 호 정도 공급이 더 나왔을 텐데 지금 와서 이제 늘리려고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집값이 안 오르면 집을 살까요? 그렇죠. 아무리 뭐 공급 많이 한다 했었을 때 이미 2013년, 12년 다 그때 미분양이었거든요. 그때 왜 집을 안 샀을까요? 집값이 안 오르니까요. 아니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팔 때 양도세 내는데 안 오르면 안 사거든요.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과수요가 생긴 것이고 그럼 2012년도는 집이 진짜 부족했냐? 그냥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5년 후가 정도 되면 2025년 정도 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올해 내년에는 당장 입주 물량의 영향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 자, 우리 이사 대책의 또 핵심은 뭔가요? 이제 공공 재개발하겠다. 공공은 누가 할까요? LHSH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LH가 해체. 지금 해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공공 재개발을 하려면 LH 규모를 더 키워야 되고요. 사람을 더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보다 늘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해체를 해서 뭐 지주회사를 만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LH가 투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해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해체가 근본 대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 재개발은 불가능하다? 물 건너갔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고요. 맞아요. 이게 뭐 5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5년 내에서도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우리 재개발 구역이 그렇잖아요. 5년 내에 그렇죠. 될까요? 뭐 구역 지정 되고서 주어설리 인가까지만 해도 10년, 15년 걸리는 애들도 기본 많아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는데 이게 공공이 주도해서 잘 된다. 우리 민간 같은 경우는 나의 사유재산이잖아요. 민간 조합장들이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데 과연 LH 공무원분들이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고 자기 일을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렇게 구역 관리도 하고 이게 가능할까? 하반기 집값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서 지금은 어떤 대책이 나와도 제가 볼 때 안 먹힐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 4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패를 인정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우리 집값 못 잡겠다. 너희들이 좀 알았어 해.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은 희망 고문이 사라졌죠. 기다려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각자 도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하반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살 수밖에 없다. V자 반등의 영향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무주택자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집값 잡히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내가 원하는 지역이 좀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하면 빨리 사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근데 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하락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3년 뒤에 떨어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양쪽의 가능성을 저는 다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떨어질 수 있죠. 우리 영원한 상승이 있나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 집값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지만 7년, 8년 연속 이렇게 계속 올라간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되 저금리라든지 공급 부족, 정책의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해서 단기간에 그게 해소가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무주택자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금이 원천적으로 부족해서 살 수가 없는 분들, 우리 특히 이제 2030 젊은 세대들은 사고 싶은데 이게 뭐 집값이 천정부지 높은데 이게 뭐 몇천만 원 가지고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구매 능력은 되는데 구매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못 하시는 분들, 저는 사라고 해요. 집에 하나 있어요. 1주택자인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한 3년 후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제 주변에 보면 다 실패를 했거든요. 오를 확률 50, 내릴 확률 50으로 본다면 자, 집을 팔았는데 올랐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머리를 막 쥐어떴는데 집값이 1억, 2억 올라. 그렇게 되면 불안감에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자기가 팔았는 똑같은 집을 사시는 분을 봤거든요. 돈을 더 주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제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또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나? 1년 후에 이제 한 1억, 2억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또 기다려? 3년? 계속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반등을 친단 말이에요. 3억 떨어졌다가 1억이 올랐어. 그러면 또 올랐다고 또 못 사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못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버티는 전략이 필요할 거야. 왜? 1주택자들이 팔아서 뭐 하게요? 그렇죠. 아니면 나 다른 집에 어차피 전월세 가야 되는데. 1주택자들은 주택이 좋은 게 있잖아요. 그냥 내가 깔고 앉아서 살거나 전세로 돌려버리게 되면 50% 정도는 레버리지, 무이자 대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다 보면 지금 과거 50년 동안은 항상 우상향을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지만 오를 때는 한 두세 배 정도 오르고요. 내릴 때는 30에서 50% 정도 최대 내렸기 때문에 그냥 3년 정도 잘 버티면 돼요. 못 버티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저는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하라라고 하는데 리스크 관리가 뭐냐면 금리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대출 이자 금리가 2%포인트 정도 올라가서 3년에서 5년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리스크 관리거든요. 너무 연끌해가지고 그 정도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되고요.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 이자 좀 더 내면서 3년, 5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문제는 다주택자들이고 그렇죠. 3주택, 4주택, 5주택자들 중에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5주택 이상 좀 되시는 분들은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진짜 알짜배기야.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도심에 재개발 구역만 한 5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그런 분들은 그냥 가셔도 세금만 낼 수 있고 그런 분들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진짜 좋은 지역이 있고 좀 아닌 지역들의 물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3년 후, 5년 후, 한 2025년 정도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시장 분위기가 좀 반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를 생각을 한다면 주택수는 좀 줄일 필요는 있다. 보유 가치에 따라서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리스크 관리, 주택수를 좀 줄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금이 다주택자를 못 살게 만들잖아요. 네. 자꾸 팔라고 양도소득세를 막 올려놓으니까 너 양도차익에 대한 이득 이제 없어? 그러니까 안 팔잖아요. 안 팔아? 종부세 올려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니까 취득세 올려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존버하고 뭐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세금에 좀 버틸 수 있게 해놓고 맞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지금 정부 대책이 또 가장 아쉬운 게 부동산 특위에서도 사실은 양도세 중과세 완화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매물 동결 현상이라고 하죠.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6월 1일 지나면 이제 최고 75% 되잖아요. 3주택자. 그쵸. 10억 원이 남았어요. 우리 소장님 같으면 10억 원이 남았는데 7억 5천만 원 나라에 내고 2억 5천만 원 가지고 가라면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죠. 기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애청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는데 팔겠다는 분 한 분도 못 봤거든요. 이게 매물 동결 현상이거든요. 이게 나오게 하려면 적어도 6월 1일 이전에 팔면 일반 세율 정도였고 6월 2일 이후가 되면 75%라고 하면 야 이게 75% 되기 전에 일반 세율로 팔아야 되는데 6월 1일 이전에도 최고 65%. 맞아요. 3주택. 65나 75나. 크게 그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시장에 맞는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표심의 문제, 또 가치관적인 문제, 또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산세 감면으로 답이 나와서 저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생각하고요. 올 하반기도 크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집값이 잡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인만 소장님께서 주택수 유형별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편도 준비했거든요. 다주택자라고 하면 거의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조금 같이 떨어지는 거 먼저 정리하자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서울은 걱정 안 해. 근데 지방에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준비해 보았으니까 우리 김인만 소장님의 다음 편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기린만 부동산 연구소 대표 기린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